우리 독립지사들이 관동군 100만을 상대로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듯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독립군 정신으로 하면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친일파식으로 하면 실패.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이게 높은 소득을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소득이 높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그런데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의 자본은 돈을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돈은 자본이 아니에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은 자본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돈이 자본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자본이라면 자본이 없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생산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생산이 돈의 생산입니다. 종이에다가 마구 찍어내면 돼. 그게 자본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이 찍어낸 돈을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자본화, 캐피탈라이제이션, 자본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0원짜리 꺼내서 보시면 그 지폐가 10,000원 가치가 있어요? 그거 알코올로 녹여보세요. 10,000원짜리 나오는가? 그 지폐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단지 거기다 만이라고 찍어서 국가가 강제 통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옛날 돈 있죠? 금화 일부는 그 녹여도 일불이 돼요. 그러나 우리 돈 1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 녹여보면요 엿 한 가락도 안 줘. 그거 그 페이지 몇 그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제 통용권을 부여했을 뿐이야. 그래서 돈은 자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관리를 해주니까 돈을 가지고 가게를 얻는다거나 강남에 상가를 산다거나 그럼 그 상가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본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강남 상가 물려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본은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가치 판단 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고 나쁜 것은 개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래요.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적 if then입니다. 만약 뭐뭐이나 뭐뭐이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오른다. 사실이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오르는 것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누가 좋아요? 기업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왜? 물가가 계속 오르면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봉급은 1년에 한 번 올라가니까 봉급을 계속 깎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구매력이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공 개념이 많아요.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안정적인 고소득. 스테이블 하이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천만 원 벌고 내일부터는 손가락 빤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자본 축적, 자본의 개념이 하도 넓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과거 농경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토지였습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를 못 가지면 항상 소장농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 아주 질곡이지요. 그러나 지금 다행히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자본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누구든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S는 success, 성공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1부터 F까지 있는데 요것은 성공은 요걸 하면 성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건 종속변. 여기에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P1은 열정입니다. 열정. 여기서 열정, 패션이에요. 패션. P1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 옷 입고 다니는 패션 말고 여기 패션은 요겁니다.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니까 이게 더울 열자죠. 더울 열자, 정정자니까 뜨거운 정.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뜨거운 정이 없이는 아무리 비전과 꿈이 있어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비전과 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비전과 꿈이 없으면 도대체 아무것도 되질 않아. 아무것도. 그런데 비전과 꿈이 있다고 반드시 되느냐? 나는 의사가 돼야지. 이건 비전이죠. 비전이에요. 근데 그거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다 의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그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열정에 달려있어요. 열정.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간절함이 없이는 열정이 안 나와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셔요. 이게 뭐예요? 불광불급. 불광불급. 이 광자는 무슨 광자입니까? 미칠 광자의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 미쳤다. 이게 불광불급. 이 급은 미칠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미칠광 미칠급이야. 이 미치다는 어디에 도달하다, 달성하다. 그걸 우리는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말로 하면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 불광불급은요, 중국 고전이나 우리 고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전에 없는 말을 천박하게 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신 빠진 사람이야. 말은 소통입니다. 그 시대에 말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이상하지만 나중에 계속 쓰다 보면 그것이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 돼요.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쏜다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한턱 쏠게. 아이고, 여자 교수들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난달복달 하면서 말이야 천박하게 쓰리 말이야. 교수가 쏜단 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도 쓰고 있어. 저도 내가 한턱 쏠게. 쏜다는 말이 그 당시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상했어요. 그렇죠? 뭘 쏜다는 건가?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말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광불급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생겨난 말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펀이라고 부른다. 펀. 이건 언어 유희, 동음 이어.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걸 이용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는 방법 또는 유머나 위트를 구사하는 방법을 펀이라고 그래요. 동음 이어 언어 유희 이렇게 생각하고 꼭 동음 이어일 뿐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이 한꺼번에 몇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소설에서도 많이 쓰고 책의 제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한 말을 가지고 저자는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전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펀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얼마 전에 강의 끝났는데 박사님 단어 틀렸던데요? 뭐가? 그랬더니 어째서 펀이라고 씁니까? 이 사람아 사전 찾아보고 와야 돼. 이 펀은 즐겁다는 뜻이고 이건 언어 유희라는 뜻이야. 글자가 달라. 그런데 요거까지 알았는 모양이야. 근데 저걸 모르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란 책을 쓴 스펜서 존슨 박사가 있죠.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쓰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그걸로 사원 교육을 한 책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이에요. 그걸 쓴 분이 스펜서 존슨 박사예요.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그분이 다음 탄으로 내놓은 책이 The Present라는 책이에요. 프레젠트가 뭡니까? 선물. 그래서 시중에 가면 선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스펜서 존슨 박사가 쓴 프레젠트는 펀입니다. 펀. 프레젠트에 선물이라는 뜻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네? 오늘, 현재. 존슨 박사는 두 가지 의미를 쓴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은 현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더 프레젠트라고 했는데 우리는 번역을 선물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선물 속에는 현재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의 펀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요? 그냥 밋밋해.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더 프레젠트 그러면 선물, 현재. 현재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네? 이렇게 딱 이해해버리 이 말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Well done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 왜냐하면 이 번역한 분이 제목을 아주 기똥차게 섹시하게 붙였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고래가 춤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영어 펀이에요. 펀인데 이걸 우리말로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이건 그대로 번역하면 고래 너 잘했어 그 말이거든.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팔리는데 고래 너 잘했어 그러면 누가 그걸 사봐? 누가 그걸 사보냐고. 이 책 원서에도 댄스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건 무엇에 퍼느냐 하면은 웰단의 펀이에요. 이게 발음이 비슷하거든. 웨일단이나 웰단이나. 웰단은 우리가 양식집에 가면은 소고기를 잘 익혀줄까요? 웰단, 미디엄, 레어 그러죠? 잘 익혀준 걸 웰단, 중간 익힌 걸 미디엄, 피가 질질 흐르는 걸 레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웰단은 상사가 부하를 칭찬할 때, 엄마가 아들을 칭찬할 때 아이고 잘했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 펀으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펀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한자어를 씁니다. 그렇죠? 한자어는 음이 있고 훈이 있어요. 훈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천지 그 말은 음이고 하늘과 땅 그걸 훈이라고 부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근데 우리 조선시대 좀 고조선시대에도 현재 우리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잖아요. 조금 변하긴 변했지만 그대로 있었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원문에 해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렇게 나오죠. 같잖아요.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28글자를 망가놓으니 똑같잖아요. 세종대왕이 쓰던 말씀이나. 그러니까 한자 음이 있고 한자 훈이 있고 우리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까지 있었어요? 이두까지 있었어요. 이두. 그렇죠? 이두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펀이 풍부해요. 우리말이 펀이 풍부하다고. 풍부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펀이 그러니까 음은 같은데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 써서 의사전달을 하는 걸 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패션, 열정은요. 열정은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친다는 것은 곧 뭐냐 하면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즐기는 것까지 가야 돼. 즐기는 거. 즐기면은요, 그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 자녀들 중에 그 컴퓨터 게임 그 미친 애들이 있어. 그건 좋아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좋아한 단계를 넘어서서 즐기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지. 그게 싫은데 어떻게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애터미 사업을 즐기지 않으면 이렇게 더운 날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더 죽겠거든. 저도 지금 더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이 어디가 있냐면 논어에가 있어요. 논어에가 지지자,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은 불여 호지자. 그것을 즐기는 자만 못하고, 애터미 사업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단지 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나오셨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 있어. 나 다 알아. 들어보니까 다 알겠거든. 이게 지지자, 아는 자는 아는 것은,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불여 호지자,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기면은 힘이 들지를 않아요. 힘이 들지를 않아요.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이게 훈련 학습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 훈련 학습은요, 요 열정은 우리 애터미 용어로 치면 마음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태도, 애티튜드, 태도, 마음.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학습은 요건 애터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그런데 학습은 됩니다. 된다고요. 우리가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릅니다. 1차 산업이 무슨 산업이에요? 농림업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 농업, 임업, 어업.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이거 1차 산업을 해. 바다에 고기를 잡는 건 지가 고기를 기른 것이 아닌데 이걸 생산이라고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할머니가 산에 가서 산나무를 뜯어 오시면 산나무를 자기가 기른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에서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생산이라고 본다. 알겠죠?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그러면 땅속에 든 석탄을 캐는 행위도 뭐예요? 생산활동이에요. 생산활동. 두 번째는 그런 재화를 가공하고 변형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행위, 이것도 생산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다. 그 사람 나무 만든 거 아니에요. 있는 재화를 변형하고 가공하고 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었다. 그것도 생산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창출. 이걸 생산이라고. 이게 아주 가장 큰 거야. 이제 서비스의 창출. 예를 들면 운수산업, 자동차 지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생산이라고 본다. 창고, 생산이죠. 서비스, 이발, 미용, 교수의 강의, 전부 생산활동이라고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오늘날 산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설득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설득산업.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산업은 거의 대부분 설득산업이에요. 설득. 애터미 무슨 산업이에요? 설득산업이에요. 우리 물건이 좋아요. 여기 오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가입하세요. 그 사람이 설득을 안 당하면 어떻게 돼? 못하는 거야. 너나 써라, 너나 가입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전적으로 모든 시간을 설득에 투입하는 사람. 각 기업의 홍보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수. 보험 외판원. 그렇죠? 보험 외판원. 모든 광고는 전부 설득산업이에요. 이게 좋습니다. 이걸 사세요. 설득산업. 그런데 점점 산업이 서비스화해 갑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도 서비스화 되지 않으면 이제 산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산업이 서비스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1차, 2차 산업도 서비스와 결합하지 않으면 그 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거의 모든 사람이 설득 산업이에요. 하루 종일 나오는 광고는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거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사죠, 이거 사죠. 패션도 뭡니까? 전부 설득이에요. 그냥 날씬한 애들 갖다가 옷 입혀놓으면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그건 입으면 이쁠 것 같으니까 막 그게 설득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형적인 설득 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파트너 설득 못해서 사업자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자기에서 끝날 수가 있어. 물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도 설득이지만은 그 중에 사업자를 설득해야 자기가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설득. 그러면 이놈의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이놈의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복날 개 끌려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설득을 안 당한 사람은 여기 안 오셨어. 너나 해라, 너나. 그러고 안 오셨단 말이에요.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통상 설득,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 기억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지금부터 한 2400년 전 분입니다. 그 양반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밑에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인데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는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에서는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 그렇죠? 내 정치 방식이 옳다는 걸 설득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는 소송을 하면은 소송 당사자가 자기 변론을 해야 돼. 네가 왜 소송했느냐. 그래서 그 변론에서 판사를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해야 돼. 내 말이 맞다는 걸. 그러니까 수사학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건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설득 기술이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말더듬이였어. 말더듬이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수사학이라는 책을 쓰고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20년 이상 교수를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아카데미를 세워서 거기서 또 교수를 했어요. 말더듬이가 힐랍 최고의 웅변가는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데모스테네스. 그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 말더듬이고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힐랍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가 됐어요. 왜? 훈련에 의해서. 자기 훈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가지 수단 탁 해놨는데 지금도 모든 학자들이 맞네, 맞아. 거기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더 추가하지도 않아. 그 3가지야. 설득의 3가지 수단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첫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 이게 뭐냐면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설명력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력. 애텀이, 해모임이 어떻게 좋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과학적, 이성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말을 듣고 설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횡설수설하는데 거기 설득상할 사람 없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도 되고 이성, 논리가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하고 이쪽에 히랍 철학하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거의 전부를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이건 이성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행설수설하는 말을 듣고 설득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쓰는 말의 단어예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라. 해모임을 설명하는데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설명을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 설명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알아야 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논리적 설명해. 두 번째는 그래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법 구조가 맞아야 돼요. 이게 저는 말하는 직업으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참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단어는 고상한 걸 선택하는데 주어하고 동사하고 토시가 안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학자들도 많아요. 학자들도 대단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써놓은 거야. 그런 게 많아. 근데 아무도 그걸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파트너를 설득하려면 먼저 논리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과학적 논리. 허풍이라든가 거짓말 가지고 설득되는 그런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파토스는 감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감성적 교류예요. 인간은 이성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을 하는 자는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즐거운 상태인지 불안한 상태인지, 시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파악해서 감정의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게 파토스예요. 요게 아까 패션, 열정의 어원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예요. 열정, 정념이에요. 정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다가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마라.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돌 붙여도 돌아선다고 그러죠. 자존심은 절대. 에토스는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 감성을 자극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 절대로 설득 안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말하는 사람이 신뢰감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내 감정을 자극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선 얼굴 표정부터 좋게 해라. 옷차림도 깨끗하게 해라. 머리도 단정하게 해라. 말도 고상하게 해라. 거기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게 10%, 요게 30%, 요게 60%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면은 나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인품의 향기인지, 안 그러면 욕심의 냄새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서 욕심의 악취가 나면은 아무도 설득 안 한다는 거예요. 인품의 향기가 나면은 요 두 개가 어설퍼도 설득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서 풍기는. 그러니까 파트너를 설득하는 것은 전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네 책임.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